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 갑자기 기우가 불려나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마도 우리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소송으로 기록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과 변호사를 직접 모셨습니다. 아기기후소송단 박서율 어린이의 양육자 김정덕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 기후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은 원래 잘 알고 지내시는 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거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한 분은 이제 우리 김정덕 활동가님은 아기 기후 소송을 맡으신 거고 우리 변호사님은 청소년 기후 소송. 이걸 굳이 아기하고 청소년을 나눠야 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헌법재판소 하면은 뭐 주로 생각나는 게 이제 뭐 탄핵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권한쟁의 뭐 이런 것도 이제 다투는 곳이다 그랬는데 기후위기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청구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제일 큰 사건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후소송 헌법소원이 아마 이제 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87년 만들어진 후로 지금까지 제일 큰 사건 두 개 중에 하나.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전 세계적인 의미로는 오히려 더 큰 사건일 것 같아요. 이번에 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제 효과로는 국내로는 한정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지만은 이게 세계사적 의미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예,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기후소송이 돼버려가지고 그 저희 이제 청구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저희 그 2030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해서 위기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다.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 중립 시기까지는 감축 목표가 법률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없는 것 자체도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거로 우연이다. 그 다음에 감축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그 집행 보장 규정이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우연이어서 이제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우연으로 선언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국회에서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보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청구 이유입니다. 이 소송이 시작된 그 과정 때문에 청소년 기후소송, 이제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기게 됐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2020년에 청소년 기후소송 19명, 2021년에는 시민 기후소송 123명, 2022년에는 아기 기후소송 어린이 62명. 그래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좀 통합이 되는 건가요? 지금 다 통합이 됐죠. 지금은 통합이 지금 됐고 이제 청구인들도 통합되고 대리인단도 다 통합이 돼가지고 이번에 한 부대처럼 같이 이제 싸움을 했는데 원래는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50명이 모여가지고 청소년 기후 소송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소년 기후 행동이란 이제 기후 단체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이제 내자는 취지로 단체를 만들고. 이제 세미나를 쭉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면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요구를 해도 소송은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서 내야 되니까 이제 변호사들한테 숙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들이 받아가 숙제를 해서 헌법 소송을 이제 2020년에 청소년들 19명 의뢰를 받아서 이제 제출하면서 청소년들이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기후 소송이라고 안 하고. 청소년 기후소송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박서율 어린이 양육자이신 김정덕 활동가께서 그러니까 청구인이잖아요, 이거에. 죄송하지만 박서율 어린이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10살입니다. 아, 10살. 네, 초등학생 4학년이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박서열 어린이는 그럼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가 보죠? 사실 그 3년 전에 예. 그러니까 2021년인데 그때 저희가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예. 거기에서 기후 위기 시계가 7년 남았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될 때까지 지금 이대로 간다면. 예. 근데 그 내용을 2030년까지 1.5도 아래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예.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닥치게 되는 폭염과 폭우 이런 모든 기후 상황들이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사실 그때도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어 있었던 때인데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고 바깥놀이나 전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창 발달 상황에 있는 아이가 갇혀 지내면서 그런 기후 위기와 이제 코로나 감염 모든 형국들을 맞이하는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내가 몇 살이지 이렇게 가늠해 보다가 7년이 남았다는 그 생각이 이제 뇌리에 박혔는지, 그러면 그 뒤에 나는 10년 뒤에를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심각함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 와중에 아기기후 소송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기후 행동, 당시는 이제 청소년들이 제기했던 그런 기후 소송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다뤄지지 않고 있고 결국은 정부 정책이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예. 저희가 청구인들을 같이 모으게 되고 거기에도 저희도 함께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환경 활동가로, 청소년 활동가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예전에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how dare 이렇게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그때 유럽에서 제가 이제 뉴스로 본 건데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우울증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저도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상대적으로 덜 남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예.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후 위기의 어떤 진짜 위기로 받아들이는 감수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고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헌법 소원이 제기된 지 지금 4년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지난달 23일에 1차 변론이 있었고 5시간 동안 이제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조금 청구인 측은 어떤 거를 좀 부각을 했는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니까 이거에 대한 감축 목표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 거고, 그것이 헌법적인 요건으로 우연이 되냐는 거는 또 이제 헌법 이론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다. 그다음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 보호하지 않았다. 예. 이제 그 이론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기가 얼마큼 심각하냐,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이 되느냐, 이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우연이 되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쟁점들이 전부 다 이제 두 차례 공개 변론에서 둘 다 5시간씩 했으니까 굉장히 큰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저께 이제 2차 변론이 2차 있었고요. 변론, 예. 예.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은 대한민국 기후소송에서 우연 결정이 나야 될 필요성과 그 우연 결정이 갖는 국내적 세계적 중요성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는 것을 위주로 했고요. 그거의 핵심은 현재 한국의 감축 목표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감축 목표를 합쳤을 때 지금 기후위기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1.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다 합치면은 2.9도까지 올라갈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에서 좀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정도로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생기는 기후위기 파국을 막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이 소가 개입을 해서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애를 그러니까 썼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받아들여져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의 수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만 판단을 하고 예, 헌법재판소가 숫자를 정해주진 않아요. 예, 예. 그건 이제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국회가 언제까지 법을 고쳐라. 아, 이제 더 강화시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내면은 국회에서 그걸 받아서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을 개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독일의 경우에 2021년에 실제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이제 굉장히 용감하게 그 의원 결정을 하고서는 한 3달도 안 돼가지고 독일 연방 의회가 실제로 2030년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줄이는 법 개정을 했어요. 55%에서 65%까지 감축하겠다 예. 이산화탄소를. 예, 예.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그 둘을 비교하면은 거의 한 20%를 더 줄인 거죠 목표에서. 그리고 독일은 탄소 이제 중립, 그러니까 순 배출량 제로를 2050년으로 했었는데 예. 2045년으로 당기겠다고 법을 고쳤어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예를 보인 건데 저희도 의원 결정이 나면은 대한민국 국회가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목표를 더 강화시키는 법 개정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또 그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40% 정도 감축하겠다라고 네. 지금 계획을 짜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을 고쳐서 더 많이 만약에 이게 뭐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나면은 법을 고쳐서 이제 더 많이 줄여야 되는 의무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독일 예를 들면은 뭐 지금 2018년 대비 2018년 배출량 대비 40%인데 뭐 50이나 60으로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정부 입장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40%도 사실 이거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지 않은 수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가능한가? 더 무조건 올린다고 지키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평가들도 나오는데 김정덕 활동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미래 세대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발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위기 의식에 전혀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정부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이 분명히 기후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 세계가 공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얼마 전에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2040년까지 가동하겠다고. 근데 너무 무의미하고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미래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고 있기는 한 건가. 네, 그냥 떠넘기는 거라고밖에는 여겨지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대가 그만큼 최소한의 기준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이제 넘어간다라는 취지고 이게 뭐 일종의 연금 개혁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많이 부담하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부담하지 않으면 이게 미래 세대에 좀 더 다 넘어간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한재아 어린이의 변론 내용을 기사로 읽었는데 우리 딸에게 미안하지만은 어찌나 당차고 똑부러운지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재아 어린이의 변론을 들으면서 좀 어떠셨는지요? 너무나 미안했죠. 사실 이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만든 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잖아요. 예. 엄연한 책임이고 또 이들이 꿈꿀 수 없게 만드는 것도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아님이 또 이제 동생들과 조카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변론을 나서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곁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보고 배워야 될 정도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헌재에서도 분명히 그런 판결에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이게 지금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어떤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이게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언론 보도마다 좀 이게 다 다르고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점을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 좀 다른데 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높여온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에요. 계속 높이고 있어요. 지금도. 배출량을. 그러니까 일부러 높이는 건 아니고 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안 해서 거죠. 예. 안 해서 그냥 예. 자연적으로 지금 발생. 2018년에 정점을 이야기. 찍고 예. 이제 그 뒤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다는 걸 자랑을 하는데 예.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유럽이 제일 모범적으로 실제로 이제 1990년 대비 엄청나게 좀 줄여왔고 예. 미국도 느리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올라갔어요. 예.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2020년 감축 목표를 만들었다가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냥 배출량을 줄인 게 아니고 증가시킨 거로 지금까지는 거의 최고 불량한 국가로 해왔죠. 그래서 뭐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딴 나라는 많이 줄인 상태에서 40%를 더 줄이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만큼 올려놓고 그거에 또 40%를 줄이니까 많이 줄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이 그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우리나라의 잘못을 가지고 혜택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후 악당이라는 이제 것은 분명한데 저희가 이번 소송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저희가 오히려 깨닫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에는 이제 국회와 대통령과 이제 사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는 기후 문제에서는 진짜로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 판결을 하는 거는 정부의 한 부분인 사법부가 판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우연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전 세계가 각국의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데 유엔에 이거를 유엔이나 파리 협정에서는 더 줄이라고 강제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예. 근데 유일하게 이거를 한국 헌법재판소가 우연 결정을 해서 줄이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독일의 헌재가 우연 결정을 해서 줄이게 한 것처럼 예. 실제로 법원의 판결로 이제 이 감축 목표가 줄게 되고 우리나라 것만 줄이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헌재가 최고 대표적인 헌재이기 때문에 일본, 대만, 뭐 인도 이렇게 쭉 이런 소송이 이어져서 전 세계 각 국가의 감축 목표를 더 줄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후소송에 헌법재판소가 우연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한국이 그동안 기후 악당으로 쌓아온 그 죄와 악을 상당 부분 털어내고 예. 오히려 전 세계 기후 위기와 지금 파리 협정에 애를 쓰지만 해결 못 하고 있는 그 파리 협정의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우리 한국에서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소송이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으로 해서도 굉장히 큰 기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에는 선진국들이 자기네들은 이미 배출 다 해놓고 우리한테 이거를 강요하는 거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개발도상국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일부에서는 우리 산업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뭐 유럽에서는 지금 탄소 국경세를 뭐 도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탄소를 줄이면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변론에서 이제 그게 큰 쟁점이 됐었는데 예. 탄소 배출을 줄이면은 산업에 부담이 가고 이제 경제가 불리해진다는 게 정부 쪽의 얘기고 저희 쪽의 얘기는 벌써 이게 기후 위기도 빠른데 기후 위기 대응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가지고 예. 이미 전 세계가 탄소 배출 경제에서 비탄소 배출 경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흐름 자체가 방향이 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산업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면은 한국 경제가 오히려 후퇴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후퇴하고 망하는 수준까지 가나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미국 국가로는 탄소 감축의 모범 국가가 아닌데 예. 미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리유저블 에너지, 예.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안 사겠다.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탄소 에너지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삼성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만들어도 한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거가 되니까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고 공장을 외국으로 내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방향을 틀어서 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두 차례 변론을 통해서 저희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탄소를 많이 줄여야지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에 뭐 국력에 도움이 된다 이쪽으로 이제 변론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김정덕 활동가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2030년에 이제 우리의 기후 이제 이거를 1.5도까지 막아야 되는데 뭐 7년이 남았다. 아까 전에 이제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1.5도 마지노선은 이미 깨졌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돌이킬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2030년에 지금대로 가면은 2030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느 정도 기온이 오르고 이제 이게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은 이게 과장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이거를 못 막는다고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환경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좀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년 전에 7년이 남았다는 거였고 예. 바로 어제 국회에도 기후 위기 시기가 있거든요. 예, 예. 5년 61일이 남았었어요. 어제. 5년 어제부로. 61일. 그럼 오늘은 60일이 남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5도씨가 넘어갈 때까지도 있는다고 하면. 근데 1.5도씨가 깨졌다는 얘기는 작년에 최고 폭염 기록을 또 갈아치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온난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다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도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후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그 재한님이 변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 현재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 자체가 저희가 생활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요. 10년 전 저희가 이제 아이가 10살인데 예. 10년 전에 아이와 나가서 놀 수 있었던 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입니다. 폭염폭우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손에 꼽아서 놀 정도예요. 나가서 바깥 생활할 수 있는 게 탄소 배출은 그리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미세먼지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심각한 위기를 줄 수가 있죠. 또 코로나 같은 이제 감염병도 기후 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양육자들이나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그만큼 안온한 생활을 하고 계신가라는 좀 우려가 들 정도로 사실 가장 약한 사람들로부터 이 기후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에어컨 시원한 데서 앉아 있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고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다시 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미래 세대들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먹거리가 사라지고 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걸 2030년 이후에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닥치지 않는 이상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는 계속 기후 위기 속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가장 약자부터 이제 피해를 본다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들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했는데 그 피해는 이제 해수면이 올라와서 몰디브 같은 국가들이 가장 먼저 뭐 잠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컨을 이제 쓸 수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선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파
가격인데 이게 대파 가격이 오른 게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격이 오르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수입 물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송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소송 얘기 짧게 하고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소송이 지금 걸려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나요? 소송이? 지금 예. 그러니까 유엔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2년 말에 지금 전 세계 기후 소송이 2,180건 뭐 이렇게 지금 있다라고 지금 기사도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국 거가 그렇게 지금 주목을 받는다. 2,180분의 1이 아니라 한국의 요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가지 형태 기후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숫자 자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두 개예요. 예. 독일에 이미 우연 결정이 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독일의 기후 소송하고 예. 아시아에선 대한민국의 기후 소송이 거의 이제 대표적인 소송입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 방향성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에서 상징성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고 효과면 저도 제일 확실한 소송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소송이 돼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아시아 전체의 이제 기후 대응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헌재 결정이 그럼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이제 변론을 다 했으니까 재판관님들이 내부적으로 평이라고 하는 걸 거치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두세 달 정도 걸려서 한 뭐 8월 말 정도까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 뭐 이쯤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때 소송 결과 나오면은 또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30초 정도씩 한 말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우리 활동가님부터. 이 기후 위기 소송은 지금 4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또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생태를 보존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자라나는 분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 낙담하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절절한 마음이 저한테도 바로 앞에서 좀 진짜 전달이 되네요. 예, 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소송 4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게 기후 위기 악화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기후 위기 대응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예. 이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아,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속도가 차이 나는 거를 줄여야 된다. 근데 그 줄이는 거에서 이번에 저희가 한 소송이 잘 진행이 돼 왔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그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더 빨리 해가지고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여기에 모든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본 오늘의 세상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모시고 기후위기 소송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